정부가 오늘 오전 10번째 부동산 시장 점검 장관급 회의를 열고 전세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미 이 발표가 두 차례 미뤄졌는데 지금 시장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서울 전셋값은 72주 연속 오르고 있고 서울을 제외한 지방 광역시의 집값도 상승세입니다. 전세 고공행진이 매매값을 밀어올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문제는 마땅한 해결책이 없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을 대책은 뭔지 또 그거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전문가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 교수 나왔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먼저 시장 상황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요즘은 서울은 전세가 또 지방은 매매가 특히 좀 문제인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 네. 상황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내가 살고 싶은 지역들, 그다음에 직주 근접하고 직장하고 가까운 지역들은 실제로 전세가 지금 거의 없는 편이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뭔가 내가 전세를 얻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매매 시장에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이러한 전세난이라든가 매매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현상들이 자꾸 옆으로 퍼져나가는 연쇄적인 어떤 상승 효과들이 계속 이전이 되고 전이 되는 현상들이 계속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또 지방 같은 경우에는 또 규제가 또 없는 지역들은 아직도 많이 수도권에 비해서는 많이 있으니까 네. 거기에서 이제 대출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다른 지역들보단 자유로운 편이라서 별로 없는 편이라서 그런 쪽으로 계속 번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상당히 이것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 측 속보가 좀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 2년간 11만 4천 가구를 공급한다라고 하는 게 아마 전세 물량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좀 더 자세한 소식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시장 상황 조금 더 분석을 해보죠. 국토연구원에서 최근에 심리 관련된 자료를 하나 내놨습니다. 부동산 관련 심리인데 네. 매매 전세 할 것 없이 소비 심리가 뛰었더라고요. 이거는 가격이 오를 거라고 보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국토부의 어떤 통계뿐만 아니라 매번 이제 통계를 내놓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 한국은행 이제 경제통계 시스템 같은 데에서도 매달 2,200 가구에 대해서 똑같이 여러 가지 소비 심리에 대해서 이제 집계하는 것들이 굉장히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소비 심리 같은 경우에는 주택 매매 소비 심리 같은 경우는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100보다 아래에 있으면 떨어질 거다. 아니면은 네. 좀 약세일 거다라고 생각하는 심리가 많은 것이고 100보다 위에 있으면 훨씬 더 그 심리가 올라갈 거다라는 심리가 더 높다라는 얘기인데 네. 최근에 보면은 100 이하인 경우를 본 적이 굉장히 오래전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최저가 지금은 102고 최근 들어선 130을 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정도면은 역대급이에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전셋값 상승세가 하도 오랫동안 이어지다 보니까 나오는 부작용 같은 현상 중에 하나인데 네. 매매값을 추월하는 전세 물량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물론 경제 이론상으로만 보면 전셋값이 매매값보다 높은 게 맞기는 합니다만 한국 현실에서 그런 게 이루어진 적은 별로 없었죠. 그래서 전세보험 거절 건수도 늘고 있다고 하고 이 상황이 계속되다 보면은 몇 년 전에 나왔던 그러니까 전셋값이 안정된 이후에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 반환 대란이 또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역전세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예. 깡통 전세라고 얘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고요. 또 정부의 고민들도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전세 이제 보증 대출을 해야 되는데 혹시나 아무리 정부가 보존을 해주고 뭔가 서민들을 위한 어떤 정책이라 하더라도 손해를 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기금에 대한 고갈이라든가 또 전세 반환 대출 자체가 이제 부실이 나버리면 결국에는 그 부실이 전체적으로 이제 나라의 이제 부채 형태라든가 상각 자산으로 남는다면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민들의 세금으로 메워야 되기 때문에 네. 정부의 고민들도 분명히 깊어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만큼 그러한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은 결국에는 전세 가격이 워낙 많이 오르다 보니까 실제로 매매가는 최근에 그렇게 전세가 상승률보다는 그렇게 높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낮아지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상승률 자체가 전세가 상승률이 매매가 상승률을 훨씬 더 추월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은 매매가보다 더 높은 전세가가 출현할 수도 있는 그런 우려가 상당히 좀 심화되고 있는 그런 지금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 또 특이 현상이 하나 있는데요. 네. 빌라의 거래량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파트를 추월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빌라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모로 불편하죠. 관리 같은 경우도 네. 조금 안 좋은 경우가 네. 많고 주차 문제 같은 것들도 있고 해서 네. 여러모로 아파트보다는 좀 인기가 없는 매물이었는데
지금 아파트 값이 워낙 오르고 전세도 마땅치 않다 보니까 빌라로 흘러가는 뭐 이른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앞으로는 좀 뭐 이러면 빌라 가격이 상승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 뭐 어떻게 현재는 그 아무래도 건축비가 그동안 계속 상승을 했고요. 예. 근데 거기에 따라서 빌라도 기본적인 어떤 건축 행위들이 좀 있고 원자재라든가 또 인건비가 투입이 되는 거니까 그것이 이제 인플레적인 어떤 요소들도 같이 이제 버무려져 있어서요. 가격이 이제 굉장히 그 또 동반해서 상승하는 것은 맞을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파트 값이 워낙 많이 이제 상승을 하다 보니 내가 다가가기는 굉장히 어려운 어떤 그런 현실이어서 차선의 선택을 하는 소비자들도 분명히 있을 거잖아요. 네. 그렇다면 뭐 입지가 어느 정도 좋고 뭐 역세권이라든가 이동거리가 굉장히 단축이 돼 있는 그런 지역들을 위주로 해서 빌라 가격들도 상당히 탄력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고 어찌 보면 연쇄적으로 뭐 앵커께서 설명하신 대로 풍선 효과들이 다른 어떤 차선의 선택을 하기 위한 그런 자산에도 계속 그런 효과들이 계속 번지고 있다라고 보고요. 이런 현상들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좀 자연스러운 그러한 현상이다. 상승기에는 꼭 상승기의 끝이라거나 아니면 상승기의 어떤 그런 중반에서는 항상 있어 왔던 현상들은 맞기는 맞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제 대책 부분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이제 정부가 24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모두 발언을 통해서 발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 속보로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뭐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료를 할인해주겠다는 이야기도 좀 있습니다. 뭐 자세한 대책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사실 정부가 오늘 내놓을 이 24번째 부동산 대책 이전에 대출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보였어요. 뭐 부동산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정해놓은 한 해 총량이 좀 다가오면서 자체적으로 상품 판매를 중단하는 경우가 있었고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담보대출 같은 것들이 막혔을 때 차선책으로 선택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예 정책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막으려는 움직임이 관측이 되고 있는데 대출을 잡으면 부동산의 상승세를 잡을 수 있다. 이 논리가 사실 안 통한 지 몇 년이 됐거든요. 이번에는 좀 통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번에도 역시 뭐 정부가 어쨌든 여러 가지 요즘에 이제 많이 얘기하는 것이 이제 영끌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영끌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 보니까 기본적인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또 담보대출이 막히니까 신용대출을 써가면서도까지도 그런 식으로 뭔가 집을 사는 데 있어서 자금을 좀 공여하고 그다음에 투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소통 통로, 그러니까 자금의 출처라든가 자금의 통로를 좀 막아서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도 조금 집값을 안정화시키는데 수요를 갖다 억제하는 정책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 수요 억제책을 그동안 굉장히 많이 써왔잖아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이 좀 통했다라는 이제 증빙도 없고 그렇게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것 자체가 시장의 어떤 그런 정책이라든가 상황들을 반전시키기에는 상당히 좀 미미하거나 어렵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뭐 업계라든가 시장에선 다 대동소이하게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지금 발표될 전세 대책 전망해 보기 전에 한 가지 대책만 더 짚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방의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뭐 부산이라든지 천안이라든지 하는 곳들의 아파트 매매가가 최근 들어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고 있잖아요. 이런 정도의 상승률을 뭐 2018년, 2017년 당시 서울에서나 봤던 것 같은 상승률이 뭐 매주 지키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규제 지역으로 정부가 등록을 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이걸 만약에 규제 지역으로 등록을 하면 몇 년 전에 서울에서 벌어졌던 규제 지역에서 등록을 했더니 오히려 집값이 등록하는 지역마다 더 튀어오르는 막차를 타는 수요가 몰리는 이런 현상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데 그 몇 년 전에 서울에서 발생했던 이 규제 직후 튀어오르는 집값의 현상이 서울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봐야 하는 건지 아니면 정부의 규제 자체가 지금 집값을 밀어올리는 기폭제 역할을 하는 건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한데 지방에서 이게 재현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약간 뭐 업계 생각하고는 살짝 좀 다른 그 생각을 좀 갖고는 있는데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일자리라든가 그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중심적인 업무들이 많이 있는 지역이니까 규제를 한다고 해서도 필요한 사람은 거기에 가서 거주를 할 거예요. 네. 그리고 필요한 사람은 거기서 집을 살 것이고. 근데 만약에 이제 비수도권 지역 같이 이제 지방 도시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기능이
서울만큼 그 지역에 포스트가 돼서 있는 지역들도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부산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은 어쨌든 서울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제2의 도시는 맞긴 맞잖아요. 네. 그리고 또 고용인구도 많은 지역이긴 하니까 이제 그런 지역들은 조금 서울과 비슷하게 가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일부 이제 그 요즘 회자되고 있는 뭐 천안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여타의 어떤 이런 지역들은 그것이 그 지역의 어떤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아니면은 또 그 지역에 상승할 만한 요소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기보다는 약간의 풍선 효과들도 네. 분명히 거기에 버무려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규제 지역이 됨에 따라 약간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수도권 내에서도 인천 같은 경우에 상당히 뭐 서울을 촉발을 해서 그 인근 지역으로 수도권으로 이제 그 가격 상승이 계속 뭐 밀려 나가고 계속 이제 이어지는 현상이 있다가 규제 지역이 되면서 거래량이 상당히 이제 줄어들고요. 네.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조정되는 어떤 그런 측면들도 꽤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은 약간 지역별로 뭐 케이스를 좀 놓고 봤을 때 조금은 이제 상황을 좀 달리해서 해석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지역들의 상승세를 뭐 정부가 대책을 통해서 잡을지 그 여부를 좀 나중에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요. 자, 전세 대책 이야기로 본격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전세 대책이 이미 2번 밀렸습니다. 뭐 벌써 지난주에 나왔을 거라고 관측이 됐던 대책이 계속해서 밀린 건데 홍남기 부총리가 고백 섞인 발언을 그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국감에서도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를 않는다. 이제까지 나왔던 정부의 전세 대책을 다 뒤집어봤지만 뭐 지금 쓸 수 있을 만한 대책이 별로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이번에 나올 대책을 좀 예상을 해본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먼저 이제 홍남기 부총리께서 뭐 정말 백약이 무효이다, 대책이 없다라고 이제 고백 섞인 얘기를 네.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은 뭐 어느 정도는 좀 이해가는 측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이 예를 들어서 실제로 어떤 대책이 나오면 어느 정도 이거를 상황을 반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또 더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지금 정말 국민 여러분들 대책이 별로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해결하기 힘들지만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임대주택이라든가 여러 가지 주택 공급을 좀 많이 할 것이니까 그 전까지는 조금은 좀 지켜봐 주세요라고 현재로서는 좀 고통이 있지만 힘드신 거 압니다라고 한다든가 그다음에 또 거기 관련해서 현재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그런 부분들도 자연적으로 금리라든가 이런 변동에 따라서 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응원해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니라 또다시 어떤 대책들을 내놓는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 이제 언론이라든가 아니면은 정부 기관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대책에 대한 예상들을 이제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이제 세부 이제 짚어봐야 되긴 하겠지만 그렇게 그 효율적이지도 않고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현재 상황들을 좀 극복할 것 같은 생각은 안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뭐 예고성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관련된 발언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됐던 발언 하나가 호텔을 영업이 잘 안 되는 시내 호텔을 매입해서 그 호텔방을 임대주택으로 재활용하겠다라는 방안이었는데 뭐 일각에서는 뭐 호텔이라고 하면 시내에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뭐 활용하기 참 좋고 직장 다니기에도 좋을 것 같다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이게 호텔방에서 무슨 쪽방에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안 좋은 주거 환경에 서민들을 내모는 것이냐 이러면서 비판을 하는 목소리도 좀 있었거든요. 관련해서의 평가는 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호텔방을 재활용한다라는 부분에서는요. 뭐 그것을 재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론과 이제 부정론이 좀 말씀하신 대로 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둘 다 맞고 둘 다 틀리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정말 직주 근접, 그다음에 직장이 좀 가깝고 좋은 곳에서 뭐 교통 편리한 곳에서 그런 곳을 내가 만약에 거주를 한다면 상당히 좀 괜찮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하는 것은 일단은 반 정도 맞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정부가 나서서 호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는 지역들 또는 영업이 잘 안 되는 지역들이 거주 환경이 그렇게 좋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교통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네. 주변에 유흥가가 산재해 있고 또 좀 어떻게 보면 늦게까지 어떤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조용한 어떤 편히 휴식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만일에
어느 정도 주거 환경이 괜찮고 위치도 좋고 하는 그런 호텔들은 영업이 잘 될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영업이 잘 되는 호텔들은 아마 LH라든가 정부가 매입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잖아요. 만약에 이제 매입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건 이제 국민들의 혈세가 막대한 혈세가 이제 아마 투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이 구입을 해서 뭔가 그런 서민들을 위한 주거 안정을 마련하기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만약에 또 너무 쪽방촌처럼 이렇게 또 살기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네. 저는 뭐 정부가 그렇게까지 그 형편없는 그런 시설들을 제공할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름대로는 좀 괜찮은 그 안에 또 약간의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좀 괜찮은 공동 시설을 놓기는 할 것 같긴 한데 앞에 있는 전제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 삶의 어떤 그런 그 내부 공간 자체는 그렇게 나쁜 품질은 아닐 거지만 네. 외부적인 요소들이 그렇게 썩 좋은 지역들은 아니어서 그 대표께서 얘기하신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저는 뭐 그 뒤로 나중에 보니까 여당에서 이걸 어느 정도 약간 좀 물러선 듯한 발언도 하더라고요. 네. 여러 가지 어떤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 중에 고민들 중에 하나다. 그것이 전부 다는 아니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이분에 대한 논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조금은 또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들은 보이고는 있습니다. 네, 아예 이게 건축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말도 있어요. 이 부분은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호텔이었다가 주거시설로 바꾸면 예. 호텔은 이제 상업시설이잖아요. 예.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이제 생각이 되는 게 주차 대수 같은 걸 거라고요. 아, 그러니까 뭐 상가라든가 뭐 이런 어떤 숙박시설 같은 경우 주차 대수가 뭐 각 유니트별 이제 룸별 뭐 예를 들어서 0.2, 뭐 0.3 이렇게 돼 있는데 예. 주거시설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제 일반적인 오피스텔이라든가 다세대 빌라 같은 경우에도 1세대 1주차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럼 당연히 이것을 주거시설로 바꾸게 되면은 주차 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건축 관련된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데요. 네. 뭐 정부가 또 나서서 뭐 민간업자한테 이걸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관계법령을 고쳐서라도 하긴 하겠죠. 하지만 관계법령을 고쳐서 해서 이런 식으로 뭔가 꿰어 맞춘다는 얘기는 역시 그거만큼 주차라든가 여러 가지 주거 환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썩 좋지 않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전세 대책 이야기가 나왔을 때부터 꾸준히 말이 나왔던 게 마땅한 카드가 없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정부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공급 확대 측면인 것으로 보여요. 이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끌어모을 수 있는 임대주택의 물량을 다 끌어모으다 보니까 아마 호텔 이야기까지도 나온 것 같고요. 네. 자, 문제는 그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물량의 임대주택을 확보해서 공급을 하는 대책이 발표됐다고 가정을 하면 이 대책은 전셋값 상승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도 물량 모자랄 것 같고요. 네. 정부가 의도한 대로 그 물량 확보도 안 될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리고 예를 들어서 10만 가구 정도 얼마 전에 이야기가 됐었어요. 예. 뭐 이렇게 여기저기 말씀하신 대로 끌어모아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10만 가구에다가 예를 들어서 매입 비용을 한 가구당 예를 들어서 한 2억 정도만 잡아도요. 투입되는 예산 20조 원이 넘어요. 네. 그러면은 20조 원이면은 이 어마어마한 막대한 그렇죠. 예산이잖아요. 사실은 그 정도의 예산을 국민들의 어떤 그런 주거 안정을 위해서 쓴다고 해서 그것이 당연히 바람직한 어떤 방향성은 맞겠지만 거기에 따른 어떤 국민적 합의라든가 이런 것들도 분명히 챙겨봐야 되는 거고요. 또 그만한 어떤 물량 자체가 좀 공급되거나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보기에는 쉽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 설령 그런 것들이 된다 손 치더라도 사람들은 집이 모자라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살고 싶은 집이 모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과연 정부가 끌어모아서 또 어느 정도 확보를 해서 정말 애를 너무너무 많이 써서 그렇게 한다라고 해서 하더라도 국민들이 정말 원하고 그다음에 내가 살만하고 소통할 수 있고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냐 그런 공간까지 신경을 쓸 거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상당히 좀 고개가 갸웃거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부동산 대책은 도대체 언제쯤 발표될지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금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